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4월 17일 아침 42살의 여성 홀리 맥키는 뉴욕에서의 여정을 끝내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그곳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1380편에 체크인을 하게 되죠. 그날 여객기는 홀리를 포함해서 총 143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싣고 뉴욕에서 출발해서 텍사스 달라스까지 4시간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홀리는 집이 달라스는 아니었고요. 달라스에서 다시 환승을 해서 오클라호마로 갈 예정이었죠. 참고로 이 미국에 있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저가 항공의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도입한 항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요. 그 덕에 탑승객 규모로는 전 세계 탑3에 들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죠. 그날 오전 10시 30분, 홀리는 탑승 수속을 끝내고 비행기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어떤 좌석에 앉을지 고르기 시작했죠. 이게 좀 특이하죠? 보통 우리가 타는 항공사들은 체크인을 할 때 이 승객들 좌석을 미리 정해서 티켓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승객들을 단지 A그룹, B그룹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룹 단위로 비행기에 탑승을 하면서 선착순으로 원하는 좌석에 앉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해요. 평소에 홀리라면 빨리 내릴 수 있는 앞쪽 좌석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미 다른 승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가서 비행기 중간쯤 복도 쪽 14번 C 좌석을 선택합니다. 여기는 전체 비행기에서 날개 쪽에 해당하는 위치였죠. 딱 앉고 보니까 왼쪽 창가로 두 좌석이 아직까지 비어 있습니다. 홀리는 이 자리에 앉기 전 들고 있던 가방을 좌석 밑에다가 밀어 넣어요. 그리고는 착석해서 벨트를 매게 되는데요. 잠시 후 한 중년 여성이 14번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로 물었죠. 옆에 자리 비어 있나요? 홀리가 얼른 일어나서 그 새로운 분이 안쪽 좌석에 앉을 수 있게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그녀는 홀리 바로 옆자리가 아니라 가장 안쪽에 있는 창가 14A에 착석하게 되죠. 그렇게 창가에 앉은 그녀는 43살의 제니퍼 리던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웰스파고라는 대형 은행 체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이날 그녀는 뉴욕에서의 출장을 마치고 달라스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된 건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이내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죠. 이후에 탑승은 계속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저마다 자리를 골라서 앉았고요. 또 소지품을 위쪽 선반에 올려놓았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여전히 이 홀리와 제니퍼 사이에 있는 그 중간 좌석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선호하는 좌석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잠시 후 앞에 한 앳된 소녀가 멈췄습니다. 그녀가 14번 B 그 중간 좌석에 앉았고요. 안전벨트를 매고는 바로 휴대폰만 보는 듯 했죠.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 모든 승객들이 탑승을 마쳤고 승무원들은 비행기의 입구를 닫고 안내방송을 시작합니다. 이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탈출을 하는지 행동 요령을 알려주지만 늘 그렇듯 대부분의 승객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홀리는 유독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앉고 싶었던 앞쪽 좌석에 못 앉아서일까요? 아니면 탑승 직전에 커피를 좀 많이 마셨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승무원한테 화장실에 좀 가도 되겠냐라고 물었지만 안 된다, 곧 이륙을 한다 하면서 저지를 당한 상황이었죠. 잠시 후 비행기는 굉음을 내면서 속도를 올렸고 이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홀리는 눈을 감은 채 자리에 앉아서 좀 기다리게 돼요. 왜냐면 어느 정도 있다 보면 결국 비행기가 안전한 상공에 진입을 해서 벨트를 풀어도 된다, 이동을 해도 된다라는 표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얼른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화장실에 가야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벨트를 풀어도 된다는 알람이 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방송이 나오는데 승객 여러분, 강한 기류가 감지되니까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비행기가 막 거칠게 좌우로 흔들려요. 요동쳤죠. 오늘 아무래도 날씨가 영 좋은 날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오전 11시 4분, 그때까지도 기체는 계속 불안하게 흔들려요. 홀리는 결국 화장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에 그냥 앉아있긴 좀 그랬고, 밀린 업무라도 처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숙여서 좌석 밑에 뒀던 그 가방에 손을 뻗게 되죠. 근데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이 가방이 좀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손을 더 길게 뻗어야 했고, 가까스로 가방에 손이 닿는 순간 굉음이 2번 연속으로 들려왔어요. 이 첫 번째 펑 하는 소리였는데, 이게 보니까 기체 왼쪽에서 난 소리인데 그게 약간 굉장히 가까워요. 14번 열의 바로 바깥쪽인 것 같았죠. 그리고 잠시 후에 2번째 펑 하는 소리. 이건 사실 뭔가 바람이 슈 빠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업소용 청소기를 돌리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더니 즉각 이 비행기가 급격하게 왼쪽으로 기울면서 쿵 이렇게 급격히 하강하는 느낌이에요. 정말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죠. 게다가 순간적으로 엄청난 추위가 기내에 퍼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그야말로 홀리가 잠시 이 가방에 손을 꺼내려고 넣었던 그 찰나에 벌어졌습니다. 이때의 홀리의 증언에 따르면 몸을 겨우 세웠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내부를 쳐다봤죠? 기내가 아비 규환입니다. 천장에서는 이미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고요. 사람들은 막 거센 바람과 추위, 또 쭉 그 하강하는 공포에 막 비명을 지르고 있고요. 홀리 또한 일단 그 산소 마스크를 쓰려고 손을 뻗게 되는데요. 비행기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겨우 손에 잡아서 당겨서 끼려고 하는데 또 하필 그 고무줄이 이 머리에 맞게 늘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옆을 딱 보는 순간 그곳에서 너무도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죠. 아까 들었던 그 2번의 굉음, 그게 뭐였는지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우선 처음에 났던 굉음은 비행기 왼쪽 날개 엔진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문제는 그 엔진이 터지면서 부속품이 날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14번 자리의 창문을 깨트린 겁니다. 자, 창문이 깨졌다.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깨진 창문으로 비행기 내부의 산소가 슉 급격하게 빨려나가겠죠. 당시 비행기가 3만 피트의 아주 높은 상공을 날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기압차가 엄청나요. 이런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 중에 기체에 아주 작은 구멍이라도 나게 되면 그 영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행기 전체를 다 기울게 하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깨진 창문의 흡입력 때문에 창가에 앉아있던 제니퍼가 빨려 나가고 만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제니퍼가 안전벨트를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밖으로 나간 건 아니었고요. 하지만 상반신은 창문 밖에, 하반신은 좌석에 묶여있는 처참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는 제니퍼만이 아닙니다. 가운데 앉아있던 소녀마저도 이 창문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지금 강한 기운을 느꼈고 거기에 나가지 않으려고 막 기를 쓰고 있었고요. 이걸 알게 된 홀리는 순간 오른손으로 그 옆에 있는 소녀부터 잡아당겨서 자기의 가슴 쪽으로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왼손으로 제니퍼의 벨트를 잡고 끌어당겨요. 그래야 어쨌든 상반신이 다시 비행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3만 피트 상공, 여기에서 인간이 빨려나가는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건 혼자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홀리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어땠냐? 이 도와달라는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기내 안은 뭐 엄청난 굉음에 휩싸여가지고 옆 사람의 목소리조차 안 들릴 만큼 시끄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비행기가 왼쪽으로 급격히 치우쳤죠? 그러니까 승객들도 다 공포감에 쌓여있는 겁니다. 아주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 모두가 막 울부짖었고 또 같이 옆에 타고 있는 가족끼리 손을 잡고 또 누군가는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와중에 제니퍼는 창문 밖에 몸이 반쯤 이렇게 걸쳐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됩니다. 홀리와 소녀가 합세해서 잡아당겼어요. 그런데 사실 느껴지기에 제니퍼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했죠. 3만 피트 상공은요, 산소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밖에 고개를 내밀어지고 나서 10분 넘게 버티기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살아있을 확률도 매우 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홀리가 비행기에 이제 반만 남아있는 제니퍼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말해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같이 있어요. 하지만 홀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져서 다시 진행 모드로 돌아볼게요. 한편 이 비행기 조종사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 이 비행기를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썼고요. 얼마 후에 가까스로 기체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전히 흔들림은 있었지만 그래도 좀 불안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평행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승객들 눈에 그 14번 자리의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승무원들이 빠르게 투입을 해서 홀리와 소녀를 다른 열로 보내요. 그리고 두 남성 승객이 자진을 해서 제니퍼를 구하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이 두 남성은 텍사스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앤드류와 팀이었습니다. 소방관의 어떤 구조의 책임감으로 나섰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낯선 일이었죠. 혹여 이 두 사람이 제니퍼를 안쪽으로 당기는 순간 그 구멍을 막고 있던 제니퍼가 빠져나오면서 대신에 이 남성 둘이 창문으로 빨려 들어갈 확률도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하지만 이분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안전하게 잡고 양쪽에서 제니퍼를 강하게 당겨요. 그리고 이내 그녀가 끌어내려졌죠. 천만다행으로 이때 비행기가 고도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그리 높지 않은 상공을 날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빨려나가는 제2의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제니퍼입니다. 그녀가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간호사였던 한 승객이 자진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10분이 넘게 계속 그녀를 살려내기 위해 애를 썼죠. 오전 11시 21분, 창문이 깨지고 그로부터 17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비행기는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비상착륙을 하게 되죠.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비행기 조종사 태미 조 슐츠입니다. 여성분이죠. 56세였던 그녀는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입니다. 전역을 한 후에 남편과 함께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 기장으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추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 엔진이 폭발했죠. 그리고 기체가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거의 계기판조차 기장도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태미는 산소 마스크를 차분하게 끼고 침착하게 교신에 응답하면서 비행기를 극적으로 비상착륙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베테랑의 기지를 발휘해서 추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낸 겁니다. 비행기가 이제 안전하게 착륙한 후에 직접 기장님이 나와서 기내를 돌면서 승객들이 안전한지 살피기도 했다는데요. 이 위기의 순간을 보여주는 노련한 대응으로 인해서 하마터면 벌어졌을 대참사를 피했던 거죠. 그럼에도
안타까운 희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착륙 후에 제니퍼가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에 의해서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게 되죠. 그녀의 사인은 둔기 외상이었습니다. 이게 외부의 강한 힘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상인데,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서가 아니라 몸이 갑자기 창문으로 빨려 나갔죠. 근데 이때 이제 기체 바깥에서 이 머리나 이제 상체 부분이 이리저리 흔들렸을 거고, 이게 신체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공에서의 외부 기온이 영하 50도였다고 해요. 창문 밖에서 그녀가 느꼈을 고통과 추위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아이러니한 점도 있는데, 사실상 제니퍼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몸이 이 깨진 창문을 메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칫 더 큰 사고로,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어찌 보면 본의가 아닌 희생이었지만 그 덕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제니퍼는 생전에 대기업 은행에서 임원으로 일하면서 탁월한 리더십에 출중한 능력까지 촉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봉사활동도 자주 하면서 선행을 이제 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을 안기게 되죠. 자, 그럼 도대체 사고는 왜 났던 걸까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금속 피로로 인한 엔진 파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엔진에 균열이 나면서 그걸 덮고 있던 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 파편이 유리창에 손상을 입혔던 거죠. 사고 기종은 보잉 737, 2000년 6월에 첫 운항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사건 6년 전에도 계속 엔진 종합 검진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균열도 없었고, 이후 수차례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비극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날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제니퍼 외에도 7명의 승객들이 추가로 부상을 더 입게 됐고요. 한편 사고가 분명 어떤 교훈을 남겨야 할 텐데, 당시에 그 승객들이 찍어둔 내부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큰 이슈가 됐었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점이 지적되는데, 대부분의 승객들이 산소 마스크를 막 어떻게 착용하는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승무원들도 승객에게 약간 의무적으로만 마스크 쓰는 법을 알려주죠. 또 우리도 비행기 타기 전에 이 마스크를 써볼 일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왕좌왕했던 건데, 과연 그게 맞나? 산소 마스크가 비행기가 응급 상황에서는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저거를 써보는 방법도 모르는 게 맞나? 라는 깨우침을 줬던 거죠. 사망자 제니퍼 리던, 그리고 유가족은 물론 살아남은 승객들까지 역시 그 트라우마를 쉽게 이겨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얼마 전에 큰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들도 모두 공감할 텐데요. 특히나 옆자리에 바로 있던 홀리 씨는 더 힘들었다고 해요. 이게 비단 피해자 그냥 옆좌석에 있었고 내가 못 구했다 이것만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 홀리가 그날 14번 창가 좌석을 먼저 선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니퍼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홀리가 사실은 먼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기대고 쉬려고 했었죠. 근데 순간 아까 커피 많이 마셔서 나 화장실 많이 왔다 갔다 하겠다 싶어서 화장실 가기 쉬운 복도 쪽으로 바로 옮겨 앉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제니퍼가 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 사망자가 내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두려움이 분명 있을 텐데요. 이걸 두고 운이 정말 좋으셨네요 라고만 우리가 위로할 수는 없겠죠. 그 누구도 살아남은 홀리의 복잡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4월 16일 오후 3시 45분
호주 해상을 지나고 있던 헬리콥터가 우연히 바다에 덩그러니 떠있는 요트 한 대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상했죠. 어딘가 배가 고요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접근해 보는데 선상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헬리콥터가 접근을 하려면 요란한 소리를 냈을 거고 또 일대 거센 바람이 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트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설마 이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바로 신고가 접수되었고요. 이후 호주 해안경비대가 출동을 해서 표류 중이던 이 요트를 확인합니다. 배 이름은 카즈 2호. 내부를 살펴보는데 우려와 달리 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도 평온했습니다. 고장이 난 배인가 싶었지만 엔진은 문제없이 작동을 했고요. 라디오와 GPS 같은 중요 장치도 모두 정상이었죠. 또 구명조끼나 응급조명 같은 것도 다 제 위치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요, 자세히 보니까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올려져 있는데 전원이 켜져 있고 또 여러 무선 장비들도 전원이 모두 켜져 있었고요. 심지어 테이블 위에는 곧 식사를 할 것처럼 음식과 식기들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요트 한쪽에는 빨랫줄에 옷이 널려 있고요. 또 방금 벗은 듯한 안경과 티셔츠도 보였죠. 이 상황으로만 봤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요트 밑에 쪽에서라도 누군가 오셨어요 하면서 경비대를 반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배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카즈 2호는 사흘 전인 4월 15일 오전 9시에 출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의 10시가 지나고 저녁 7시가 돼서 첫 통신이 도착했죠. 조지 포인트 인근을 지나고 있다라는 짤막한 상황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요. 출발한 항구 지점에서 그 조지 포인트라는 곳까지 3시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통신 이후에 카즈 2호에서는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통신이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3명의 중년 남성, 69세의 피터 턴스테드, 63세의 제임스 턴스테드, 이 두 사람은 형제였고요. 또 이들과 가깝게 지내던 이웃, 56세의 데렉 베툰도 함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평소에도 트리오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이들이 오랫동안 꿈꿔온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은퇴를 한 후에 배를 타고 낚시를 하면서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면 턴스테드 형제는 어릴 때부터 항해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또 젊은 시절에는 해상구조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적이 있을 만큼 바다가 친숙한 사람들이죠. 데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년 전에 큰 맘을 먹고 1억짜리 새 요트를 구매했는데 이게 길이 9.8m의 쌍동선 요트였습니다. 참고로 쌍동선이란 건 이 사진에서처럼 같은 두 개의 선체를 간격을 두고 갑판 위에 결합한 걸 말합니다. 데렉은 이 배에 카즈 2호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 요트를 구매한 이래 세 사람은 본격적인 요트 여행 계획을 세웠죠. 이 요트 여행엔 많은 게 필요한데 기본적인 항해 방법, 그리고 통신 방법, 내비게이션 사용법까지 기술적인 건 당연했고요. 혹시나 싶어서 응급처치법까지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특히나 데릭은 아내와 함께 이미 이 요트를 몰고 2주, 6주, 장기 항해를 2번이나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항해에는 숙련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가 끝났고 드디어 2007년 4월 14일 토요일 이 세 사람이 카즈 2호에 승선하게 되죠. 이들은 에어리 해변에 있는 한 항구에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설레는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 요트의 GPS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GPS는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 너무 중요한 장치죠. 그래서 반드시 수리가 필요했기에 결국 다시 에어리 해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었고요. 바로 다음 날인 4월 15일 아침 9시 이제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됩니다.
약간의 파도와 기상 악화가 우려됐지만 생각보다 날씨는 쾌청했어요. 카즈 2호의 목적지는 타운스빌 항구입니다. 여기가 출발지로부터 약 27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출항을 하고 나서 9시 반쯤 피터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여보, 모든 게 지금 순조로워 라면서 지금 커피를 만들고 있다는 아주 평범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정말 모든 게 순조로운 줄 알았습니다. 출발한 지 10시간 정도가 지난 저녁 7시, 하루 종일 감감무손식이던 이 카즈 2호에서 조지 포인트 인근을 지나고 있다라는 첫 통신이 도착했어요. 이곳은 출발지로부터 3시간 거리인 가까운 곳이죠. 근데 왜 저녁 7시에 통신이 온 걸까? 물론 이들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가던 길에 요트를 세워놓고 한참 낚시를 즐겼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 그게 아니라면 GPS가 또 한 번의 문제를 일으켜서 위치를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카즈 2호는 그 이후에도 아무런 통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항한 지 3일 만인 4월 18일 해안경비대가 텅 비어있는 이 유령 요트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발견 지점도 좀 이상했습니다. 출발지는 에어리 해변이었죠. 그리고 목적지는 타운스빌입니다. 그럼 그곳으로 가던 길에 이게 있어야 하는데 배가 놓인 건 전혀 동떨어진 곳이었어요. 혹시 이들이 중간에 갑자기 항로를 바꾼 걸까요? 가능하긴 한데요. 사실 이 배에 타고 있던 세 사람 모두 지긋한 중년 남성들입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철저히 계획을 한 거인데 항로를 이렇게 중간에 충동적으로 바꿨다는 건 결코 이들의 성향과 맞지 않았죠. 혹시나 응급 상황이 있던 건 아닌가 싶었는데 구명조끼도 다 그대로고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긴 한데 요트의 돛 한쪽이 좀 심하게 찢겨져 있었어요. 그럼 혹시 풍랑을 만났다? 라고 여기기에는 또 이 찢겨진 돛 하나 외에는 그 어떤 데미지도 배에 보이지 않았고요. 그럼 혹시 해적의 공격?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해적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들의 돈을 노리고 납치? 해안경비대가 아예 본격적으로 배를 항구로 가져와서 좀 더 조사했습니다. 일단 이 선내에 위급 상황 때 무기로 쓰일 만한 것들이 그대로 발견됐어요. 침대 아래에서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던 탄약 총기 또한 그 자리에 있었고요. 또 서랍 안에서 같은 구경의 총알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얌전히 제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배에서 어떤 범죄나 침입의 징후는 쉽게 찾을 수 없었는데요. 여러분, 다행히 요트에는 항해 루트가 기록되는 GPS 추적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비행기로 치면 약간 블랙박스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요트가 어떻게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분석해 보면 사라진 이들의 행방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까 참 기이하게도 이 GPS에 충분한 저장 공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최근 이틀치만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지난 이틀은 뭐예요? 이미 배가 해상을 떠돌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추적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너무 답답하죠. 그나마 확실한 건 이 세 사람이 보낸 무전 정보, 우리가 조지 포인트 인근을 지났다, 이것만 확신할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조지 포인트 이 주변은 모래톱 지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추정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요트가 여기에 좌초되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배를 밀어내기 위해서 세 사람이 일단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돌풍이 닥치면서 요트가 멀어져 버렸고 그렇게 바다에 남겨진 이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시나리오. 조금 이제 끼워 맞추기식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외에도 혹시 이제 배가 자초가 돼가지고 아예 다른 배로 옮겨 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 있던 선박들을 조회한 결과 유사한 일이 전혀 없어요.
결국 이 미스테리를 풀 열쇠는 카즈 2호가 도대체 왜 그렇게 늦은 시각에 조지 포인트를 지나갔는가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셋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몸싸움을 하다가 한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파도에 휩쓸렸는데 뒤늦게 구해야겠다 하고 두 사람이 다시 들어갔다가 다 같이 빠지게 됐다는, 사실 이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배를 남겨두고 세 사람이 다 사라지냐는 거예요. 물론 이 스토리가 좀 클리셰 같긴 하지만 그나마 이게 그럴듯한 가설로 들리는데요. 여전히 의문이 가시기엔 충분치 않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답답해하던 중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배 안에서 촬영된 비디오였어요. 해당 영상은 출항일인 4월 15일 오전 10시 이 형제 중에 동생 제임스가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형 피터는 선미 계단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고요. 또 요트의 주인 데렉이 배의 키를 잡고 있었죠. 그 누구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진 않았습니다. 또 마침 카메라가 360도 회전을 하면서 그 섬과 주변을 보여주는데요. 바다 상태를 보니까 좀 눈에 띄게 출렁이죠. 영상은 곧이어 끝이 나는데, 이 비디오가 공개된 직후 다들 이 배가 풍랑을 만났구나, 그래서 돛이 찢어져 있었구나 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을 배에서 떨어뜨릴 만한 강한 풍랑을 만났다? 근데 어떻게 요트 안에 이 테이블에는 음식들이 저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을 수 있을까요? 위급 상황에 가장 먼저 찾아야 했을 구명조끼도 그대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미스테리 잠시 접어두고 일단 실종자들을 찾는 게 급선무겠죠. 해안경비대는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습니다. 구조대는 물론이고 헬리콥터, 경비행기, 또 상업 선박까지 모두 동원했어요. 야간에는요, 적외선 탐지 기능을 갖춘 항공기를 띄워서 바다를 뒤졌지만 실종자들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게 6일 만에 수색 작업은 중단됩니다. 찢어져 있는 돛 하나를 제외하고 너무나 멀쩡한 상태로 텅 비어있는 유령 요트로 발견된 카즈 2호. 이 망망대해에서 증발해버린 세 사람. 이 사건은요, 어떤 단서도 흔적도 찾지 못한 채 미궁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실종 16개월이 지난 2008년 8월에 사건을 공식적으로 정리한 수사보고서가 공개되죠. 여기에서는 그동안 말씀드린 많은 가설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한 시나리오가 채택됩니다. 자, 이제부터 말할 내용은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성된 거죠. 사건은 마지막 통신이 이루어진 조지 포인트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비디오에서 볼 수 있듯이 형 피터가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끼가 방향키에 걸렸고 이걸 푸는 과정에서 사고로 배 밖으로 떨어집니다. 즉각 이제 비디오를 찍고 있던 동생 제임스가 형을 구하러 바다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같은 시각 이 데릭이 배의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배 엔진을 더 이제 돌리게 돼요. 그리고 돛을 내리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돛이 반대쪽으로 급격히 돌아갔고 이게 데렉의 몸을 쳐서 그 또한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는, 결국 요트는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이제 점점 멀어져 갔고 조난자들은 체력이 다해서 바다에서 익사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게 가설입니다. 카즈 2호의 일부 흔적이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가능성 높은 가설 중에 하나일 뿐이죠.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과 또 일부 현지 항해사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나온 결론이에요. 뭔가 결론이 나야 하니까 막 결론을 꾸겨 맞춘 듯한?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만든 검시관조차도 꼭 이렇다고 100% 단정할 순 없다라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죠. 여러분, 이런 유령배 관련 미스테리 사건에는 종종 음모론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확인 수중물체에 의해서 납치된 거다, 전설 속의 바다 괴물의 공격을 받았다까지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결국 찾지 못했죠.
그때 이후 카즈 2호 미스테리는 현대판 메리 셀레스토라고 불리면서 세계의 미스테리로 남아버렸습니다. 메리 셀레스토는 잘 아시다시피 가장 유명한 유령배라고 할 수 있겠죠. 톰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배가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유령 요트라는 씁쓸한 별칭이 붙게 되죠. 세 남성의 소중한 꿈을 실었던 요트가 한순간에 유령선으로 돌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날의 진실은 도대체 뭔지 이 수수께끼의 답은 앞으로도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